7월 30일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탄도와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격 드론들도 있었습니다. 수백 대나 됐죠. 이건 러시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여준 공중의 충격과 공포식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꿈꿀 수밖에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93%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이죠. 러시아 무기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기록적인 숫자로 격추됐습니다.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거의 뚫을 수 없는 방공망에 연이어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 공격 후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7월 30일 저녁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기동 화력부대, 항공기, 그리고 요격드론 배치의 조합이 군사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닌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대폭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공포를 조장하려 했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사악한 계획은 언제나처럼 우크라이나 도시의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공군의 전문성은 러시아 무기가 사상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의 사격에 격추되면서 더 큰 참사가 될 뻔했던 그 밤에 빛을 발했습니다. 7월 30일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방공 전력이 진화하고 변화한 결과였으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2025년 초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드론 요격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 요격률은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70% 중반에서 80% 초반 사이를 오갔습니다. 러시아의 드론들이 너무 많이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샤이드 타입 공격 드론을 사상 최대 규모로 생산하라고 명령했고 대량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했습니다. 2026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드론은 위험하지만 예전만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드론 생산이 줄거나 성능 저하 때문이 아니며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격을 더 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7월 30일과 그날의 93% 요격률은 그 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7월 전체가 반전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 방공망이 러시아가 영토로 발사한 샤이드, 이탈마스, 그베라 및 기타 공격 드론의 90% 이상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파괴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보낸 약 6,000개의 공중 위협 중 약 5,300개를 격추했습니다. 완벽한 요격률은 아니지만 그리고 해결해야 할 탄도미사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드론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보이는 꾸준한 성과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의 모든 공중 위협의 95%를 요격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30일에 그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후 검토로 사건의 경과와 잘한 점, 향후 요격률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분석할 것입니다. 93%라는 수치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는 러시아 발사체가 하늘에서 격추되거나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도록 유도된 비율로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집중하면서요. 물론 떠오르는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냈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요격 드론 덕분이었다고 단정짓기는 쉽지만 이 드론들은 현장 도입 후 우크라이나의 요격 성공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페도로프는 5월에 2026년 첫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요격 드론 생산을 2.6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격 드론들은 같은 기간 샤이드형 드론 격추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천 달러, 때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제작 가능한 비용 효율적 요격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 업체들은 스팅-2와 같은 차세대 요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트 엔진을 탑재해 현 세대 요격 드론을 피해가는 새로운 러시아 타격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은 하룻밤 사이 93%의 표적 격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7월 30일과 같은 날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체 방공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으로 돌아가서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 드론 군집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는 이후 요격 수단으로 보완될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방공부대가 창설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공습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군용 레이더를 넘어 민간 레이더 시스템도 방공망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탐지 수단은 모두 활용됐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강력한 레이더 감시망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통신과 데이터 공유를 중앙 집중화한 델타와 같은 시스템도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 빠른 데이터 교환은 우크라이나가 만든 기동방공팀의 대응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던 것은 지상에서 계산을 하고 가능한 한 실시간에 가깝게 방공 어무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 파트너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대식 대공 방어 시스템과 조기 탐지 시스템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가 위협을 국경을 넘는 즉시 때로는 그 이전에도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경우 우크라이나는 푸틴 영토 상공에 러시아 드론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두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의 성공은 이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동 화력 부대는 특히 7월 30일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 부대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전투원들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방에서 복무하기를 자원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대는 요격 드론, 휴대용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공기관총 등 다양한 방공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전지형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 무리가 또다시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신속하게 위치로 이동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이 기동 화력 부대들은 2026년 7월 러시아 드론 요격의 60%를 기록하며 그 효용성과 치명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치명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대의 각 구성원은 모두 광범위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수주에 거쳐 진행되며 야간 작전 수행부터 신속 배치 절차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 훈련은 민간인을 수호자로 바꿀 만큼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기동 화력팀, 요격 드론, 그리고 앞서 언급한 탐지 체계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방공 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시대와 서방의 전투기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는 소련제 전투기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Su-27과 믹-29 조종사들은 공격 드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임무를 해냈습니다. 러시아 순항미사일 30기 이상 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기동 화력팀과 마찬가지로 이 조종사들은 지상 레이더 기지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해당 지역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으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이제 전자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 적외선 기만 체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매우 위험한 방어 자산이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경신한 밤에 입증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F-16 같은 서방 전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은 소련제 전투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우크라이나의 F-16이 1000번째 공중 격추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수백 건이 더 추가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7월 30일에 기록이 더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아셨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30일 외에도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깬 날이 있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8월 2일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체르니히우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의 자라 ZD-20 정찰 드론을 요격하며 자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거리는 놀라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려 6,858m, 즉 6.85km의 엄청난 고도에서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잘라 Z-20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드론은 요격기보다 훨씬 넓은 100km 작전 범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드론이 드로즈에서 다가오는 요격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사거리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7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발사체의 93%와 똑같이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모두 좋은 소식만 있던 건 아니지만 93% 요격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는 반드시 메워져야 할 빈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에 나올 소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세운 7월 31일에는 러시아도 공격에서 일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격팀들은 많은 민간인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93%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러시아의 발사체 중 7%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뚫고 들어온 무기들은 러시아의 최강 무기들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직후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아니면 전원이 민간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크리비리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족의 최소 5명이 러시아 발사체가 그들의 집을 타격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기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 요격만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더 많은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방공 전략의 큰 약점입니다. 젤렌스키 자신이 8월 1일 또 다른 키이우 공격으로 9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후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미사일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1일 러시아가 발사한 27발 중 단 한 발만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젤렌스키는 서방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위한 요격 미사일 추가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이 사실상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장 심각한 위협에 맞설 미사일을 더 받지 못한다면 크렘린의 전범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들이 가상의 상황을 대비해 창고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젤렌스키가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모든 대탄도 미사일 패키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밤마다 희생자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호소를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도 방어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방공 미사일을 넘겨주는 것은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해도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은 전쟁 이전에 약 2330발이었던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분 중 1430발을 소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ABC는 7월 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판매하는 데 주저하며 무료 제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펄 시스템으로 구매로 젤렌스키의 요청에 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도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이미 사용 중인 것들을 포함한 요격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는 방안이 잠재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중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스칼프 미사일과 ASM 해머 유도 폭탄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프랑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록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샘티 시스템에 사용되는 아스터 방공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더 좋은 소식은 프랑스 발표 일주일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큰일이며 우크라이나는 조속히 생산을 시작하려 필요한 파트너십을 이미 잘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아마도에서 확실히로 바뀌기 전부터입니다. 7월 23일 젤렌스키는 패트리엇 미사일 제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이 우크라이나와 공동 생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일이 종종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선스 문제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7월 31일 CNBC는 도널드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는 패트리엇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라이선스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패트리엇 라이센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실행할지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초에 라이선스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점수를 노렸던 걸까요? 트럼프의 패트리엇 발표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행사에서 주목받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걸까요? 미국 대통령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과 거래를 논의하지 않았다 했으나 두 회사는 동의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패트리어트 생산 라이선스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듯한 확신에 찬 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라이선스 계약들은 우크라이나의 당장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패트리엇과 아스터 미사일 모두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는 최소한 몇 달, 더 현실적으로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유럽 동맹국과 프레이아라는 코드명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인폼은 우크라이나가 이 신형 시스템 시제품을 2027년 중반까지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약 1년간 탄도미사일로 피해를 줄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방공 시스템용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실질적 문제입니다. 드론 요격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기초 작업들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비축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셔터마우스는 다른 해법을 제안합니다. 스카이슈드 프로젝트 확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0대의 유럽 전투기가 전투에 투입되어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서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영토 30%를 방어할 수 있지만 푸틴이 상황 격화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과 같은 더 많은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똑같이 강하게 반격해서 러시아를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비축량과 정치적 의지입니다. 어떤 해결책이든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미래가 여기에 달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7월 30일은 우크라이나의 큰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전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타격 드론 전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그들에게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던 요격 드론의 업그레이드 덕분에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에 더 비싼 제트 기반 기술로 전환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7월 30일에 요격된 발사체의 93%뿐만 아니라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44만 5천 개가 넘는 러시아의 공중 표적이 격추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샤이드 드론을 생산해야 합니다. 4월에 우리는 압박의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샤이드 드론이 요격 드론에 격추되기 전 산산조각 나는 영상도 공개됐죠. 패널이 찢어지고 날개 끝이 구부러졌으며 드론의 노즈 페어링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이 러시아 제조업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성과 없이 드론을 소모하면 푸틴은 더 많은 드론의 신속 생산을 지시할 것입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는 요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샤이드 드론들이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건 러시아 탄도미사일 대응책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한 가지 우위를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그리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크라이나가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에 트로이 목마를 침투시켰고 그 결과는 더 궁금하다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